아까 1교시 때 자동화된 결정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은 AI 등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하나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예를 들면은 AI 면접을 보는데 AI가 면접 봐서 당락을 결정짓고 끝이 아니라 AI가 면접 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인사 담당자나 사업부의 임원이나 팀장이 이분에 대한 면접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주거나 하면 뭐예요?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요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이루어진 결정인 경우에 정보 주체는 결정 거부를 하거나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 거부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거부를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 거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처리를 하거나 뭐 재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따라서 AI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AI로 처리한 경우,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한 경우, 그 다음에 법령상 규정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기 예시로 있는 것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기반의 면접을 예시를 들었는데 이 면접 자체가 근로자를 뽑아요. 그래서 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이 되겠죠. 근로계약. 채용과 연결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 근로계약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15조 1항의 4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I로 면접을 봐서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그런 어떤 채용 과정이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결정 거부를 할 수가 없다. 결정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 결정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결정 거부나 설명 요구에 대해서 자동화된 결정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재처리를 하거나 처리 결과,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조 1항의 1, 4, 몇 회죠? 1, 4? 네. 1, 2, 4호, 1, 2,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이제 이런 근거에서 너의 그 설명 요구와 결정 거부를 거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개인정보 처리되는 방식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되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방법인데 이제 그 프라이버시 개선 권고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쟁 조정 부분이죠.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제도 개선이나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가겠죠. 근데 민사소송은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가기 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사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손해배상을 권고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라 혹은 이용자한테 혹은 정보 주체한테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정안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5배 이내로 그 전에 3배였어요.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라 라고 했는데 5배로 좀 늘어났고 요 법적 손해배상은 300만 원 이하에서 그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교시에 나오는 안전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해석 사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비용의 동의서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시가 있어요. PIP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이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설립 목적은 이렇게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인식제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자격제도를 운영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설립의 목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제, 그러니까 회원제니까 회원 가입하고 회원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준다, 서비스 제공한다라는 거와 온라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전문 자격시험, 그 다음에 4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회원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격시험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4가지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개인정보 파일명은 교육 회원 정보, 그 다음에 수강생 정보, 자격증 보유자 정보, 그 다음에 수강생과 응시자에 대한 민원 대응했던 VOC죠. VOC, CS 정보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PIP 교육원에서 회원관리와 전문가 자격 합격자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의문구를 만들었어요. 그럼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한 번만 찾아보시겠어요? 한 10초 정도 드릴까요?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 가입 시에만 회원 가입과 최소한의 정보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목적이 2개예요. 회원 가입,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및 관리, 그 다음에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그러다 보니까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뭐고, 전문가 자격시험 합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는 뭐고, 이게 필수 최소 항목을 나누기가 애매한 거죠. 목적이 2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목적에 따른 필수 항목인지 이게 좀 알기가 힘들고,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법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해도 된다, 안 된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동의를 하면서 수집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인 경우에는 회원 탈퇴 시 즉시 파악인데 자격증 보유기간, 만약에 이 사람이 회원은 탈퇴했지만 자격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회원 관리 및 전문 자격 합격자 관리예요. 그럼 회원 탈퇴했다고 전부 다 지울 수 있냐? 합격자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합격 여부, 그럼 자격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가 자격증 사본을 보내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맞냐 확인해달라라고 하면 그거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 보면 뭐 제3자 제공한 부분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의 부분에 어떻게 체크가 이미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 보면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 개만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이제 동의서를 수정해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수 수집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 가입과 관리, 회원 가입을 위해서 이렇게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관에 따라서 수집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에 따라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의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뭐 고지는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회원에 관련된 필수 정보 요거를 수집한 거고, 만약에 선택 정보 이메일 주소 선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수집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야?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냐라는 수신 동의를 따로 받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필수 정보는 고지 형태로, 선택 정보는 동의 형태로 나와서 문구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교육원은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를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고 필수 정보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선택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3자한테 제공하려고 한다. 요 부분을 뭐 동의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죠. 요거는 뭐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혹은 뭐 개인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줄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전 관리 부분인데 용어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자, CPO죠. 그다음에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하는 우리 사원,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용어 정의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30조에 이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점검, 그 다음에 접근 권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저장 전송, 그러니까 암호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침해 사고에 대한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 방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악성 코드 부분입니다. 랜섬웨어나 취급자가 처리해서 정보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전관리, 물리적 보호 조치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위반했다라고 한 판례들을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안전사 확보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안전사 확보 조치만 하면 우리는 그럼 다 된 거냐라고 했는데 안전사 확보 조치가 그렇게 많은 항목들이 들어있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만 하면 우리는 과징금 과태료 그 다음에 그 정보 주체 이용자한테 어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거였는데, 사업 규모나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관, 계약이죠. 계약상의 의무를 뭐 제공하기 위해서 위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수준, 업종과 영업 규모, 그 다음에 취해야 될 전체적인 보안 조치 내용, 그 다음에 보안 조치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효용,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보안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해킹 수준이 계속해서 뭔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런 고도화된 해킹을 막기 위해서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 의무는 뭐예요? 최소, 필수 이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안전조치 의무보다 더 많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걸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라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안전조치 기준이, 이게 이제 그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이고, 이거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 그냥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였고, 여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쉽게 말하면 그냥 IT 사업자죠. 네. IT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여기 뭐 오프라인 사업자, 뭐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서 서로가 다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부 다 개정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첫 번째는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점검입니다. 점검. 그럼 예전에는 점검을 안 했냐? 그 내부관리 계획 그 수립해야 된다라는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 내용을 보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맨 어디 밑에 조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연 1회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을 금방금방 하십니다. 어떻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면 내부관리 계획 샘플이 있어요. 내부관리 계획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샘플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파란 줄로 회사명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 회사로 바꿔, 우리 기관으로 바꿔. 그리고 나서 쭉 한 다음에 회사 날짜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CPU한테 사인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 금방 됐어요. 빠른 사람은 1시간 내도 해요. 내부관리 계획 수립하라고 하면. 왜? 내용은 몰라. 내용은 알 필요도 없어. 뭐만 해요? 샘플 받아서 업체명 바꾸고, 그 다음에 로고 바꾸고, 결제판 만들어서 결제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립은 금방 해. 시행은 어떻게 해요? 전체 취급자, 전체 처리자가 다 해야 되죠. 우리 기관 전체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행하는 거는 나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라고 그러니까 점검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알아가지고 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점검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립만 할 게 아니라 시행과 이행 점검을 하도록 이 부분이 개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었다가 수립, 시행 및 점검, 그래서 점검이 아예 조항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점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개보위에서 실태 점검 나가면 내부관리 계획
가져와 보세요. 수립된 거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뭐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점검 결과 보고서 갖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 없으면 안전성 확보 조치고시 4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요렇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고시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의 경우에만 생략하고 나머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도 그 온라인 사업자, IT 사업자와 일반 개인정보 처리가 합쳐지면서 내용이 많아졌어요. 두 개를 다 썸하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규정이죠.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특례 규정, IT 사업자 내용을 통합했다라는 부분하고 취급자의 관리 감독 사항 이 부분이 이제 취급자의 관리 감독 사항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있는 취급자 관리 감독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추가됐고 그다음에 10호의 개인정보 유출 도난 방지 등의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모의해킹과 취약점 진단을 꼭 해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관리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뭐 규범계 사항 등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소소하게 이제 알아보면 접근 권한의 관리 부분에서는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변경 말소해야 된다. 업무가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 실태 점검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바뀌거나 퇴사했는데 2년간 그 아이디가 살아있어서 패스워드를 치면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넘어서까지. 그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없이 바로 변경 말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의 변경,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은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넣어서 3년 이상 보관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1인 1계정, 그 다음에 안전한, 요게 이제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패스워드 작성 규칙,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패스워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만 쓰는 게 아니고, 지문 인식도 하고, 아까 얼굴도 하고, 홍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증수단이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어떤 거를 적용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증수단 중에서 너가 뭘 고르더라도 안전하게 해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증수단 안전하게 관리 이렇게 바뀌었더니 대부분 뭐 개발 쪽이나 웹 기획하는 쪽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없어진 거야? 그럼 비밀번호에 그 뭐 2종에 10자리, 3종에 8자리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데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인증수단은 패스워드. 그럼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는 패스워드 작성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이 실패하면 어떻게? 잠금 처리하거나 뭐 3회 틀리면은 1분 지연시키거나 뭐 5회 틀리면 5분 지연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요 항목은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적용이 됐었고 요 항목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적용이 됐었어요. 두 개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안 하던 항목에 대해서는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안 했던 거는 1년간 유예해주고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 하는 것도 1년간 유예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유예 기간이 23년 9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시행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현재는 유예기간은 이제 없다. 여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조치에 나오는 것들 모두 다 지금 적용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부분에서는 불법적인 침해 방구에서 IP,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IP로 접근 타전하고 IP 주소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혹은 특정 IP, 뭐 다운로드하는 자의 IP를 뭐 고정으로 한다든지 DBA의 IP를 고정으로 해놔서 이 아이디는 이 IP에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DBA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IP에서 들어오면 이거는 침입 유출을 시도한 거다라고 해서 탐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 차단을 걸어놓고
IP 주소가 변경돼서 뭔가 접근 시도, 유출 시도하는 거를 탐지해서 대응하는 프로세스까지 적용해놔야 된다라는 게 1번이 되고요. 외부 접근 타잔.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이용자 외의 개인정보 처리 시. 요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이용자가 있고요. 그죠? 이용자가 있고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은 뭘까요? IT 서비스 사용, IT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나누고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로 나누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는 직원, 협력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이용자가 아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예요. 직원도 있고 뭐 민원인, 고객 뭐 이런 분들도 여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이용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요 부분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용자가 아닌 요렇게죠. 요렇게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있는 그러니까 직원 HR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경우에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VPN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또는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 놓으면 이용자든 이용자가 아니든 다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VPN을 사용해야 된다, 뭐 VPN 등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접속하는 과정에서 그 암호화 프로토콜 다 쓰죠. 뭐 HTTPS라든지 이런 거 다 쓰기 때문에 뒷부분에 암호화 요구사항이 있어서 암호 통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PN을 통해서 암호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내용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안전한 인증수단, 2차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라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출 및 공유 설정, 세션 타임아웃은 일정 시간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접속 차단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정 시간에 대한 거를 안내서 등에서는 이제 10분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기준점을 10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0분, 30분 설정할 수 없냐? 할 수는 있는데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상담원인데 고객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하다가 마우스를 안 건드리고 그냥 있어. 근데 화면이 딱 꺼져. 그럼 고객한테 죄송한데 고객님 저기 아이디나 전화번호 한 번만 다시 불러주겠어요? 제가 로그인 다시 해야 돼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원은 뭐 30분 세션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결국 뭔가 사유가 있으면 10분보다 업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기관에 갔더니 세션 타임아웃이 뭐 4시간이에요. 그 왜 4시간이에요? 아침에 와가지고 로그인하면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 로그아웃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가지고 로그인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로그아웃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보안상 세션 타임아웃을 적용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뭐 어디는 뭐 8시간, 뭐 10시간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세션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적용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에 관련된 부분, 모바일 기기에도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망분리 부분은 여기는 이용자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에 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인데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쉽게 말하면 그냥 회원 100만 명 이상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망분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는 아까도 옆에서 지워버렸네요. 여기 이용자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회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용자. 그렇기 때문에 망분리는 결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예요?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바꿔 말하면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분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적용한다라는 거고 적용되는 거는 다운로드자, 그 다음에
파기할 수 있는 DBA 이런 분들 접근 권한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PC 등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는 게 이제 망분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나 하면 이쪽 포탈에 접근해야 되죠. 포탈에 접근하는 사내망 있죠. 사내망 PC에서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 포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망의 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이 PC는 인터넷으로 가면 안 돼.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로 가면 안 돼. 여긴 차단. 이쪽 사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탈에 접속하는 것만 온 해서 여기로만 들어가게끔, 여기는 접속하게끔 해주고 나머지 인터넷을 다 차단하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 부분인데 인증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구간, 그 다음에 기기 및 매체 저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약간 정신이 없어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용자 외의 개인정보, 그죠? 이건 뭐 직원 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민원인 뭐 이런 거, 민원인 이런 겁니다. 요런 게 나누면 요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해야 될 대상은 인증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송수신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체가 됩니다. 이게 좀 그런데 그리고 저장 위치에 무관하게 어디에 저장하든지 간에 무조건 암호화해야 될 부분은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해야 되고 이용자인 경우에는 이용자는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든지 간에 암호화해야 된다. 결국 이용자는 뭐예요? 인증정보, 신용카드,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기는 저장 위치에 무관하게 다 암호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인증정보, 그죠? 인증정보,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암호화하고 신용카드, 계좌번호, 카드인식번호 요거는 저장 위치에 무관한 건 아니고 어디에 저장할 때만 그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인터넷 구간이나 DMZ 구간에 저장할 때만 암호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게 영향평가를 위해 한 다음에 암호화 대상을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번호는 내부망 인터넷 구간에서도 다 암호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서로 좀 다르죠. 그리고 PC죠.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조 USB죠. 보조 저장 매체에 저장할 때 이용자는 개인정보 전체. 그러니까 이 엑셀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어도 암호화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 거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직원은 뭐예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죠. 그런 경우에는 암호화 안 해도 돼. 여기 보면 암호화를 하라고 없죠. 그러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 경우에, 그러니까 HR, 직원의 개인정보인 경우는 뭘? 고유식별 정보하고 생체인식 정보만 암호화하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서 혹은 기관에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게 이용자의 정보냐 아니냐 뭐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라면 전송하죠. 전송할 때는 그냥 개인정보 전부 다 암호화. 전송할 때 HTTPS 쓰면 되잖아. 그죠? 암호화 프로토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송 구간은 그냥 개인정보 들어가면 다 암호화해 라고 하고 저장 위치 뭐 이런 거 내부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전부 다 묶어서 뭐예요? 이렇게 묶어서 저장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DB 그죠? 서버 이런 데 저장할 때 그럴 때는 인증정보, 신용카드, 계좌번호, 생체인식,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번호 전부 다 암호화해라 라고 얘기하고 PC, USB에다 저장할 때는 그냥 개인정보 전체 다 암호화해라. 이렇게 쉽게 좀 통합해서 암호화 정책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강화되는 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암호화 필수 항목인데 암호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전사고조치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뭐 정책을 좀 단순화시키고 외우기도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의 보관은 1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식별자, 아이디, 접속, 연월, 일시분초, 접속지, IP, 정보 주체의 정보. 정보 주체의 정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생년월일, 뭐 집 주소, 카드 정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여기다가 저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취급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가가지고 클릭을 하고 확인하고 조회하고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정보주체의 회원번호 혹은 정보주체 아이디 이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휴대폰 번호에서 뭔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한 개만 남기면 됩니다. 여기 정보주체에는 누가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아이디 등 이런 걸 남겨놓으면 아 우리 회사 취급자 홍길동이가 고객 누구 거 정보를 몇 월 며칠 날 어느 IP가 있는 PC에서 접속해서 뭐 했다? 조회, 저장, 수정, 삭제, 다운로드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인데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2년 이상, 그 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입니다.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면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얼만큼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접속 기록에 대한 로그를 얼만큼 1년인지 2년인지 보관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속 기록은 월 1회 이상 이상행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 이상행위를 뭐 점검하는데 주체는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개인정보부서나 감사부서나 혹은 뭐 서비스 부서나 상관없고 월 1회 이상 해서 비인가된 개인정보 처리나 다량의 다운로드나 다량의 접속이라든지 다량의 조회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거보다 이상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소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DBA한테 왜 이렇게 이번 달에는 많은 정보를 조회했어요? 라고 했는데 업무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회가 많았어요 라는 것들을 사유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속 기록은 분리보관, 그러니까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접속 기록 요거를 보관하고 또 어떻게 백업을 해놔야 된다. 안전하게 보관을 별도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백업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 방침 앞부분에 1교시에 잠깐 나왔었는데 처리 방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3가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수립해서 개인정보법 30조의 처리의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3자 제공, 파기, 그 다음에 민감정보, 위탁, 감형 처리,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권리,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그 자동 수집되는 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등 13가지 항목들을 포함되게 처리 방침을 수립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메인 페이지 하단에 공개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뭐랄까 맛집이 됐어요. 여러분 맛집은 뭐죠?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내용 플러스 뭐가 들었냐면 타법, 타조항이죠. 개인정보보호법 타조항에서 정보주체한테 고지하라고 한 거. 이제 고지. 근데 고지란 표현을 안 쓰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게 뭐 이런 거죠.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 뭐 공지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 말이 이제 정보주체한테 고지해라라고 타 조항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다 고지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아까 완전히 AI죠.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의 기준, 처리 절차 뭐 이런 부분들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뭔가 처리하는 그런 게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한 조항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13개만 들어갔다고 했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처리 방침에 기재할 부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태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는데, 행태정보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제가 뭐 어디를 클릭하고 또 어디를 들어갔고 했던 드립입니다. 그래서 보통 쿠키 값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어디 방문하고 어느 상품을 이제 클릭해보고 어느 상품에 대해서 이게 다시 연관 상품도 보고 이런 거, 이걸 갖고 뭐 합니까? 맞춤형 광고 뭐 이런 거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맞춤형 광고는 저한테 보내주는 게 맞춤형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전화, FC 이런 거는 광고인데,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어떤 앱인데 뭐 쇼핑 앱이라고 할게요. 쇼핑 앱인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무슨 남성용 바지, 셔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성용 뭐 블라우스, 뭐 화장품 이런 게 나와요.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서로 관련 있는 혹은 이 사람한테 관심 있어 하는 걸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거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홍보 목적이 아니며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환경, 이용자별로 상이하게 구성하는 거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요거죠.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온라인 광고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태 정보라고 하는데, 이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광고, 상품 추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면 이게 처리 방침에도 이렇게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추가적인 이용 제공 판단인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15조 3항, 17조 4항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용 제공 고려 사항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하고 연락처 주소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안내물을 발송하는데 활용하겠다. 언제까지? 목적 달성한 후에 파기할 때까지, 이때까지 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PO 지정 요건 31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각 그 공공기관의 어떤 기관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민간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임원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파일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파일을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개보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개인정보 파일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등록해야 될 게 이제 개인정보 파일 명칭, 처리 방침, 뭐 개인정보 공공기관 명칭, 정보주체 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까지는 HR 같죠? 내부 업무용은 등록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회성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했다. 뭐 축제 끝나고 만족도 조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등록하지 마라.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지속 관리하는 경우에는 내부 업무용도 등록해라. 결국 뭐예요? HR 데이터베이스도 등록해라 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 예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뭔가 기밀적이거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 절차인데, 이제 이렇게 개보위가 운영하고 있는 intra-privacy.c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혹은 상위기관 통해서 뭐 각급 학교는 교육부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이죠. ISMS-P 인증 부분인데, ISMS-P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인증기간은 인터넷진흥원 유효기간 3년이고요. ISMS-P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ISMS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죠. 그래서 ISMS-P를 받을 거냐, 그냥 ISMS만 유지할 거냐가 이제 큰 기업들에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만약에 ISMS-P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을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뭐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 대상은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민감정보, 구의식별 정보가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이렇게 핸들링 할 때 그걸 새로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 구축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 연계해서 나온 파일의 결과가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으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혹은 또 구축 운영 변경하는 개인정보 파일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련된 그냥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향평가 수행 대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출 통지 부분 아까 잠깐 나왔었죠. 1교시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 그럼 등은 뭐냐? 도난과 유출 분실입니다. 도난 분실. 그래서 뒤에서는 다 유출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유출 등은 분실 도난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때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한 명 이상입니다. 신고는 뒤에 나와요. 한 명 이상이면 무조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72시간을 넘어서 통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언제? 추가 확산,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 경로를 차단, 취약점을 조치, 유출된 개인정보를 뭐 분실된 거니까 찾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USB를 갖고 퇴사를 했어요. 그 친구 쫓아가가지고 USB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회수 삭제 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지하는 항목들은 뭐 그전하고 동일합니다. 항목, 그다음에 유출된 시점, 피해 최소화라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 우리가 뭘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연락처, 담당 부서 뭐 이런 거를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경우는 똑같죠. 개인정보 유출 등 했을 때 분실, 도난, 유출이 되었을 때 신고를 언제 하냐? 10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두 번째는 한 건이지만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건수가 없어요. 그죠? 한 건이지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불법 접근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이것도 한 건이지만 해킹에 의해서 유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갔는데 보니까 1000명 이상이야. 나간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민간 정보가 한 개라도 들어있어. 혹은 한 개 나갔는데 보니까 해킹이야. 이 세 가지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의 예외 조건은 없으나 예외 조건은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게 분실 도난이잖아요. 근데 분실 도난 됐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회수 삭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친구가 다른 데 유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없어. 아까 USB 들고 나갔다고 그죠? 그 친구 잡아갖고 USB 뺏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업부 조치 기준 중에서 공공 시스템인데 공공 시스템은 2개 이상의 시스템, 뭐 2개 이상인데 표준 배포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인데 굉장히 커. 개별 시스템인데 100만 명 이상이고 주민등록 시스템에 연계돼 있어.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공공 시스템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공공 시스템으로 식별이 된 거를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 가면 집중관리 시스템 목록이라고 해서 게시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부관리 계획 내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공공 시스템 관리 책임자 역할, 취급자 역할 및 책임, 그 다음에 안전사고 조치 4조 1항부터 4호부터 죄송합니다. 안전사고 조치 4조 1항 4호부터 6호까지 8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16, 17조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게끔 16, 17조 뭐면 요거예요. 요거 16조, 17조. 그렇죠? 접근 권한 관리와 공공시스템 접근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끔 내부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내부관리계획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고, 요거는 공공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내부관리계획이고, 또 하나 찾아본다면 가명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점검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스템 운영기록, 접속기록을 보관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류하고 소명하는 절차까지 만들어 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개인한테 하라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나보다 급수가 높은 분, 나보다 오랫동안 있었던 선배한테 메일 보내서 뭔가 이상행위를 하셨던데 소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전화해갖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분은 나랑 친해, 내가 존경하고 나랑 같이 일했던 선배야, 이러면 또 후배야, 믿을 만한 후배야 라고 할 때는 소명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딱 정리해서 분류해갖고 소명 메일을 혹은 소명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결국 뭐예요? 잘 못 믿겠다, 니네가 하는 일을. 이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접속 권한의 관리, 그래서 인사정보와 연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외주 인력 같은 경우는 인사정보에 연계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급할 경우에는 기록하고 발급해라라고 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접속 권한 변경 내역을 확인해라.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잠깐 나왔었죠. 접속 권한 부여 말소 내역에 대해서 공공기관 퇴사자 2년이 넘었는데,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이 되더라.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반기 1회씩 점검을 해라 라는 부분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공공기관인데 공공시스템이 5개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는 A부서가, 2개는 B부서가 한다면 관리 책임자는 몇 명? 2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예입니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해도 되냐? 공공기관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민간은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데 SNS 계정을 가지고 간편 회원 가입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 회사로부터 이용자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제공받고 있는데 동의받지 않고 우리가 제공받아도 되냐? 안 된다. 동의받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오픈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유료 사이트에서 인물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들어 갖고 한번 조회할 때 500원씩 받고 뭘 하는데 유료로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방호직 특성상 순찰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게시판에 순찰 보고서라는 항목으로 이제 오늘 순찰하는 분의 성명, 순찰 포인트, 순찰했는지 여부를 매번 이렇게 일지처럼 게시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쭉 읽어보면 이게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방호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단체의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의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양쪽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때 마스킹 처리하면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안내서 자체에서 예스냐 노냐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좀 더 민감하니까 그걸 따지기보단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마스킹 처리해서 외부 사람이 몰라보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주민등록증을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지,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주민번호 첫 번째 뒷자리, 발행일 이런 거는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번호가 있어야지 주민번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5자리를 빼게 되면 그건 주민번호가 아니죠. 그렇죠? 생년월일과 성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등록기관, 사진은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열쇠 자리가 완성만 안 되면 돼요. 네. 동의받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관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련 법 때문에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데, 민간인 경우에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체에서 뭔가 협의한 후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아파트 대로변에 불법 유턴 차량이 많아서 이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 CCTV 설치해도 되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뭐 보안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제공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한 대로변 불법 차량 확인 신고의 목적으로 설치해도 되냐? 결국은 설치해도 되냐? 뭐 이런 부분이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는 뭐예요?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설치할 수 없다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 입회하에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뭐 그 차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나 누가 내 거 그 차를 긁고 간 것 같다라고 해서 CCTV 보자 막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경찰을 뭐 대동하죠. 그래서 경찰관 있으니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TV 열람 신청할 때 모자이크 비용을 누가 청구하냐? 신청인 부담이냐? 기관 부담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열람에 드는 부분은 열람 요구자한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한테 여기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50만 원 들어요. 부담하고서 하실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출장 여비, 초과 근무 부당 수령을 위해서 여기 청사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목적 외에 이용이죠. 어떻게 보면 CCTV 영상은 방호 목적으로 했지만 출장 가고 초과 근무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려고 쓴다라는 거는, 민간은 아까 나왔죠. 소속 직원이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공공기관은 감사법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개인정보 파기 부분인데,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주장하면 그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수집에 법령에 기반이 한 거 아니라 동의한 거라면 파기해야 되는데, 뭔가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의 받은 거라면 동의 철회하고 파기해달라면 파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회원 탈퇴 시에 모든 걸 없애야 되냐, 회원번호 001도 함께 파기해야 되냐. 근데 뒤에 회원 번호에 이름 전화번호가 없으면 이 번호는 뭐예요?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 번호 자체는. 그래서 회원 번호를 가지고 누구를 식별할 수 없죠. 식별했는데 더 빵빵빵이야. 그러면 개인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회원 번호만 가지고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회원 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다 삭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시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 삭제 로그가 있는데, 쿠폰 사용 등 불량행을 위해서 여기 1개월까지 보관하고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추가 보관에 대해서 동의 받거나 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블랙 컨슈머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회원 결제에 관련해서 7년 전 기록에 조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산법에 따라서 대금 결제에 관한 부분은 5년간 보관하고 있어요. 7년간 없어요. 그럼 이거 보존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고객한테 연장 보존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연장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파기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아이디, 멤버십을 해서 회원 가입 동의를 받아서 부정행위한 고객 정보를 영구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 블랙 컨슈머를 영구 보존하고 영구 못 들어오게 우리 사이트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해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 1개월간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영구는 안 돼. 기존에 어떤 언제까지 보관하겠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원 가입할 때 동의를 받아놨으면 가능하지만 영구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뭐 처리 위탁사에 해당되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서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안내서 현황인데,
앞에 그 1교시 때 나왔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 안내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35개의 안내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내용이 나의 업무와 관련 있다라고 하시면 그 밑에 있는 게시판 밑에 안내서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